소희는 50년 전 할머니의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그 비루한 배신자가 지금 자신이 매일 출근하고 있는 태용그룹의 창업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태용그룹의 본사 빌딩이 차가운 유리 외벽을 반짝이며 위용을 과시합니다. 수백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미끄러지듯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수천 명의 엘리트 사원들이 최고급 정장을 입고 바쁘게 로비를 오가는 화려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빌딩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를 지나 아주 깊은 지하 2층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군가의 뜨거운 땀방울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하 2층 수천 명의 직원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거대한 본사 사원식당의 주방. 새벽 5시부터 이곳은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매캐한 가스 불냄새, 도마 위를 요란하게 두드리는 칼질 소리, 그리고 펄펄 끓어오르는 대형 국솥의 수증기가 시야를 가립니다. 그 뿌연 수증기 사이로 올해 29살의 조리원 은소희가 보입니다. 가녀린 체구지만 그녀는 자기 몸무게만 한 20kg짜리 쌀포대를 번쩍 들어 어깨에 메고 식자재 창고를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물때가 찌든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요. 찬물과 뜨거운 불 앞을 오가며 일한 탓에 그녀의 손은 늘 물기가 마를 날이 없고 젊은 아가씨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태용그룹 지하 2층 거대한 구내식당 주방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자마자 소희가 마주하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와 사람 키만한 거대한 스테인리스 솥들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소희는 자신의 몸무게만 한 쌀포대를 나르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수백 폭의 채소를 다듬습니다. 펄펄 끓는 육수의 수증기가 얼굴을 덮치면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은 금세 땀과 열기에 젖어버립니다. 하지만 소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멸시와 차가운 무시였지요. 야, 은소희, 너 지금 넋놓고 뭐해? 저기 대용량 밥솥 증기 빠지는 소리 안 들려?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빠릿빠릿하게 굴려야지. 주방의 실세이자 폭군으로 군림하는 오 조리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집니다. 오 조리장은 강전무의 먼 친척뻘 되는 인맥으로 들어와 자신보다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성실한 소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리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소희가 달려가 밥솥을 점검할 때 옆에 있던 동료 조리원들이 들으라는 듯 킥킥거리며 비아냥거립니다. 쟤 좀 봐. 맨날 주머니를 만지작거린다니까. 무슨 부적이라도 들었나? 어휴, 부모 없이 자란 티를 저렇게 낸다니까. 어디서 주워온 낡은 새부치가 보물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불쌍한 인생이야. 비수 같은 말들이 소희의 가슴 바닥을 후벼 팠지만 소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그 은수저가 사실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50년 전의 지독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낡은 은수저 뒤에는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50년 전 그 매섭도록 추겁고 따뜻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도심 개발의 이면에 아직 가난이 짙게 배어있던 시절, 종로 뒷골목에는 순자네 국밥이라는 아주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 순자 씨의 나이는 꽃다운 32, 원래부터 식당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처자식 입에 풀칠하겠다고 밖에서 점심까지 아껴가며 쫄쫄 굶고 막일을 하던 남편이 결국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순자 씨에게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 빚과 5살 아들 뿐이었습니다. 그 기구한 운명 앞에서 순자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억척같이 사채비까지 끌어다 이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갚느라 연탄 한 장 뗄 돈도 아까워 매일 장사가 끝난 뒤 식지 않은 가마솥 불씨 곁에 쪼그려 앉아 하루 2시간 쪽잠을 자며 본인 입에 들어갈 밥 한 술도 아쉬웠던 그 팍팍한 삶 속에서도 순자 씨는 배고픈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굶어가며 일하다 죽은 남편에 대한 사무친 한 때문에 배고픈 사람만 보면 죽은 남편이 떠올라 밥을 퍼주었던 것이지요. 어느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닌 한 청년이 가게 앞을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28살이던 고시생 강태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인의 빚보증을 잘못 써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고 그 충격으로 부모님이 연달아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빚쟁이들에게 쫓겨 고시원에서 내쫓긴 그는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며칠을 굶주려 당장이라도 길바닥에서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순자 씨는 덜덜 떠는 그 청년을 보자마자 대번에 굶주림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청년,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요. 순자 씨는 쭈뼛거리는 청년을 억지로 안으로 들여 따끈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밥을 비워낸 청년은 주머니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밥값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은수저 빚쟁이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에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가문의 징표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부치가 아니라 제 가문의 자존심이고 제 어머니의 목숨 같은 물건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이걸 맡기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와 이 밥값을 수천 배로 갚겠습니다. 순자 씨는 손사래를 치며 수저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청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결국 수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의 인연으로 갈 곳 없던 태우는 순자 씨의 국밥집 단칸방 위에 조그만 다락방에서 머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한 푼이 아쉬운 처지였음에도 밥값은 나중에 출세해서 갚으라며 태윤에게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가난 속에서 두 남녀는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태윤은 아빠처럼 순자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으며 식당에 손님이 많을 때면 가끔씩 일도 도와주었죠. 순자는 태윤의 해진 양말을 꿰매 주었어요. 태윤의 눈엔 늘 당신과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굳은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역시 그 따뜻한 눈빛 하나에 자신의 남은 청춘과 모든 순정을 바쳐
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자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침 내일은 태윤이 비좁은 단칸방에서 허리도 못 펴고 있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려 더 번듯한 가게를 얻기 위해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세 보증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순자 씨는 장판 밑에 숨겨둔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태윤에게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윤 씨, 내일 이 돈만 내면 이제 방이 2개 딸린 가게로 옮겨요. 햇볕 잘 드는 방 하나를 태윤 씨 공부방으로 내어줄 테니까 거기서 마음 편히 책만 봐요. 내일이면 태윤에게 온전한 자기 방 하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자 씨는 제 일처럼 설레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윤은 그 숭고한 믿음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순자 씨가 고온히 잠든 사이 그는 장판 밑의 돈 봉투를 들고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은수저 뒷면에 자신의 이름 석자 강태윤을 서툴게 새겨두고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욕하고 나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할머니는 안다. 자기 어머니의 목숨이라던 그 수저를 내 방에 두고 간 그 마음을 돈만 가져가고 수저만큼은 남겨둔 걸 보면 그 사람은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게다가 은수저에 강태윤이라고 이름까지 새겨두었잖니. 이 의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저를 남겨둔 거라고 생각한다. 순자 씨에게 이 은수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거두었던 그 사람이 결코 구제불능의 악마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유일한 희망, 그리고 언젠가는 꼭 찾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모진 풍파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구명조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무심히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이 쥐고 있던 그 은수저는 이제 손녀 소희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그 기다림의 맥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 배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주방에 갑자기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동작 그만! 하던 일 다 멈춰! 주방의 실세이자 소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오 조리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 들어옵니다. 다들 미쳤어? 바닥에 물기 안 닦아? 오늘 회장님 뜨신다. 회장님께서 직접 사온 식당 시찰을 나오신다고. 그 한마디에 수십 명의 조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바닥을 닦고 식기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오 조리장은 특히 소희가 담당하고 있는 국 배식대 앞으로 다가와 신경질적으로 윽박지릅니다. 야, 은소희, 너 오늘 실수 하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모가지인 줄 알아? 회장님 입맛 까다로우신 거 그룹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야. 수저 세팅부터 국물 온도까지 완벽하게 맞춰놔. 알았어? 소희는 조리장의 표독스러운 호통에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소뚜껑을 열고 깊게 우러난 소고기 국밥의 냄새를 맡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바로 그 정직한 맛, 소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주방문이 열리며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수십 명의 임원진과 경호원들을 거느린 태윤그룹의 창업주 강태윤 회장이 들어섭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사자 같은 기계와 사람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숙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눈빛의 조카 강전무가 마치 회장 자리가 이미 자신의 것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바짝 붙어 걷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먹는 식단은 곧 우리 그룹의 경쟁력입니다. 다들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군요. 강 회장의 묵직한 음성이 주방을 울립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고 조리원들은 감히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숨죽여 서 있습니다. 강 회장은 위생장갑을 끼고 화려하게 차려진 특식 코너를 하나하나 지나칩니다. 최고급 식자재로 만들어진 뷔페 요리들을 보며 형식적인 칭찬을 건네던 그의 발걸음이 가장 구석에 마련된 소박한 배식대 앞에서 우뚝 멈춰섭니다. 그것은 바로 소희가 담당하고 있는 소고기 국밥 가마솥 앞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매서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가마솥 틈새로 피어오르는 모락모락한 수증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하고 구수한 뼈를 깊게 우려낸 고기 국물의 향기. 이 냄새. 강 회장은 홀린 듯 멈춰서서 두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것은 미슐랭 셰프의 화려한 요리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50년 전 세상의 매서운 추위에 버려져 며칠을 굶주렸던 자신을 거두어준 순자씨. 그녀가 얼어붙은 자신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 내주었던 그 따뜻하고 눈물겨운 생명의 냄새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순간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는 국자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조리원의 손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솥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거칠고 투박한 손, 화상 흉터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그 손끝에서 강 회장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짙은 향수를 느낍니다. 아가씨, 이 국밥 아가씨가 직접 끓인 건가? 강 회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푹 고안했습니다. 할머니라? 그래? 그럼 내가 한술 맛을 볼 수 있겠나? 강 회장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국밥을 맛보기 위해 손을 뻗는 찰나 강전무의 뒤에 서 있던 수행비서가 임원진의 동선에 밀려 급하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서의 팔꿈치가 소희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고 그 반동으로 솥을 잡고 있던 소희의 몸이 크게 휘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희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묵직한 물건이 허공으로 튕겨 나옵니다. 쨍그랑!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날카롭고 묵직한 금속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50년 동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운명의 시간을 깨우는 거대한 심판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당황한 소희가 헉 숨을 들이키며 황급히 바닥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녀보다 조금 더 빨리 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그 물건에 꽂힙니다. 낡고 기스가 난 은수저, 그리고 수저의 손잡이 끝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세 글자 강태윤. 그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멎을 듯한 굉음과 함께 요동칩니다. 그것은 50년 전 자신이 순자 씨의 목숨 같은 돈을 훔쳐 달아나며 직접 이름을 새겨두었던 바로 그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소희가 채 줍기도 전에 바닥의 은수저를 움켜쥡니다. 너가 이 수저를 어디서 났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두 눈에는 엄청난 공포와 회한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죄책감의 근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배신의 대가가 이 지하 주방에서,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딴 빌딩 아래에서 눈앞에 나타난 충격은 늙은 사자의 심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대답해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할머니가 누구냔 말이다. 강 회장이 소희의 앞치마를 부여잡고 절규하는 순간 그의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번개처럼 내리꽂힙니다. 강 회장은 손에 은수저를 꽉 쥔 채 컥컥거리며 피를 토하고는 소희의 발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요했던 주방은 순식간에 비명과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무전을 치며 뛰어들고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우왕좌왕합니다. 소희는 눈앞에 쓰러진 거대한 권력자를 보며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립니다. 숙부님! 숙부님! 구급차 불러 당장! 강전무가 쓰러진 강 회장 곁으로 뛰어들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오열하는 듯한 그의 과장된 연기와 달리 강전무의 두 눈은 누구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숙부의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온 낡은 은수저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며 생각합니다. 강태윤, 숙부님의 이름이 새겨진 저 낡아빠진 수저, 저 직원이 저걸 꺼내자마자 천하의 숙부님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다. 그렇다면 저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내 후계자 자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강 회장을 싣고 다급히 주방을 빠져나갑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 아수라장이 된 주방.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는 소희에게 강전무가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은수저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돌려주세요. 그건 제 할머니의 유품입니다. 소희가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강전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자신의 안주머니에 챙겨 넣습니다. 이건 우리 회장님을 쓰러지게 만든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이니까 내가 보관하도록 하지. 감히 회장님께 불길한 물건을 내밀어서 해를 가하다니. 은소희 씨, 당신 오늘 일은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강전무는 차갑게 몸을 돌려 주방을 빠져나갑니다. 복도를 걷던 그는 자신의 신복인 김 비서를 불러세워 은밀하게 그러나 살깃띤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저 조리원 여자 은소희 뒷조사 철저히 해. 저 수저에 새겨진 숙부님의 이름, 저게 과거에 어떤 끔찍한 치부와 연결되어 있는지 당장 알아내야 해. 강전무는 뒤를 돌아 지하 주방 쪽을 서늘하게 쏘아봅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여유를 부릴 순 없어. 저 여자가 숙부님과 다시 엮이는 날엔 내 자리가 위험해진다. 그러니 숙부님이 병상에서 깨어나기 전에 저 여자가 밖에서 무슨 진실을 떠벌려도 세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신뢰부터 박살내. 완벽한 쓰레기로 만들어서 내쫓으란 말이야. 도둑으로 몰든 횡령으로 엮든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장 처리해. 차갑게 식어가는 가마솥 앞에서 소희는 무릎을 꿇은 채 텅 빈 앞치마 주머니를 움켜쥐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은수저에 얽힌 비밀이 무엇인지, 저 쓰러진 회장이 할머니가 말한 그 배신자인지
소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50년 전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가 이제 손녀인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할머니, 빼앗긴 은수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찾아올게요. 소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결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강 회장이 쓰러진 지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태윤그룹 본사 지하 주방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선 시선들이 소희의 등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의 전부였던 은수저를 강전무에게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어제 본 회장이 왜 자기 수저를 보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지 알 수 없는 혼란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은 눈으로 출근한 소희의 앞에는 여느 때보다 산더미 같은 일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야, 은소희,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회장님 앞에서 사고를 쳐놓고 잠이 오더냐? 너 때문에 우리 주방 전체가 본사 눈밖에 나게 생겼어. 주방의 실세 조리장이 평소보다 더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희를 닥달합니다. 평소 소희를 시기하던 동료 조리원들도 옆에서 거들며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조용하더니 회장님 앞에서 낡은 수저나 떨어뜨리고 불길하게 말이야. 그 수저가 대체 뭐라고 그 난리를 쳤대? 소희는 묵묵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채소를 다듬으며 입술을 깨물 뿐입니다. 주머니 속에 늘 느껴지던 그 묵직한 수저의 감촉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나도 시리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그 수저가 할머니와 은수저의 주인인 그분을 다시 연결해 줄 것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대여섯 명 들이닥칩니다. 평소와 다른 삼엄한 분위기에 주방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어제 그 비열한 눈빛의 강전무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들어옵니다. 잠시 작업 멈춰요. 본사 보안팀에서 긴급 검사가 나왔습니다. 강전무의 말에 주방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강전무는 소희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쓱 훑어보더니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강전무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뒷짐을 진 채 위압적인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어제 회장님 시찰 중에 회장님 손목에 채워져 있던 한정판 명품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시가 5억 원 상당의 귀중품이자 그룹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물건이죠. 회장님이 쓰러지시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사각지대까지 정밀 조사를 위해 이 구역 전 인원의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방 식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도둑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강전무의 매서운 눈빛 앞에 조리원들은 하나둘 사물함 열쇠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조리원들의 사물함을 열어젖히기 시작합니다. 낡은 옷가지와 신발들이 바닥으로 내팽겨 쳐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소희의 이름이 적힌 구석진 곳의 낡은 사물함 앞에 보안 요원이 멈췄습니다. 소희는 당당했습니다. 가져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빨리 검사하고 끝내서 수저의 행방이나 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원이 소희의 사물함 가장 깊숙한 곳, 갈아 신으려고 둔 낡은 운동화 속을 뒤적거리는 순간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금빛 시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금속음이 울려 퍼지자 주방 안은 비명 같은 탄성과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왜 내 신발 안에? 소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강전무가 기다렸다는 듯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더니 소희의 코앞까지 들이댑니다. 은소희 씨, 당신 어제 회장님 앞에서 수저 떨어뜨리며 연극했던 게 다 이거였나? 사람들이 다 수저에 집중하고 회장님이 쓰러져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회장님 손목을 턴 거야? 겉으론 순진한 척하더니 속은 아주 대담한 범죄자였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모르는 일입니다. 어제 저는 너무 놀라서 제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누군가 제 사물함에 몰래 넣어둔 게 분명합니다. 소희가 목이며 절규했지만 이미 주방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오조리장이 앞장서서 비아냥거립니다. 어쩐지 매일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수상하게 굴더니 근본 없는 출신은 어쩔 수 없나 보네. 회장님 시계를 탐낼 정도로 욕심이 과했어. 강전무는 서늘한 눈빛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해 소희를 주방 구석의 비좁은 창고 안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주위에 눈을 차단한 뒤 강전무는 오직 소희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내 할머니 이순자지. 50년 전 종로 뒷골목 국밥집 노파.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제 은수저는요? 그건 할머니 유품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강전무는 비웃으며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어제 뺏어간 그 낡고 빛바랜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소희가 보는 앞에서 수저를 바닥에 툭 던지고는 구둣발로 짓밟아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쇠붙이 하나로 회장님 마음을 흔들어서 팔자 고쳐볼 생각이었나 본데 네 계획은 여기까지야. 회장님은 곧 숨이 넘어가실 거고 이 회사는 내 손안에 들어온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은 그저 짓밟히는 게 순리란 말이다. 강전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소희의 턱을 거칠게 지켜 올렸습니다. 잘 들어. 5억 원짜리 시계를 훔친 현행범이야 너는. 하지만 내게도 자비라는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 당장 조용히 사직서 쓰고 이 수저랑 할머니에 대한 건 평생 입 밖에도 안 꺼내겠다고 각서 한 장 써. 그럼 경찰 신고는 면해주지. 도둑으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갈래?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래? 소희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강전무의 구두 밑에서 더러워진 낡은 은수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50년을 눈물로 닦으며 그 사람이 결코 악마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 소중한 약속의 증표, 그것이 지금 탐욕에 눈이 먼 악마 같은 인간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야,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다. 떳떳하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온 마지막 자부심이다.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겁을 먹고 도망치면 자신은 평생 파렴치한 도둑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명예까지 흙탕물 속에 처박는 꼴이 된다는 것을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짓밟힌 은수저를 꽉 쥐었습니다. 묻은 먼지를 소매로 정성껏 닦아낸 뒤 소희는 고개를 들어 강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조리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고 할머니의 약속 또한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경찰 부르세요. 감옥에 가더라도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왜 제 수저를 보고 쓰러지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제 입을 막으려 하는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겁니다. 이게 끝까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제 무덤을 파는구나. 강전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김 비서에게 고함을 칩니다. 당장 경찰 불러. 이 도둑을 현행범으로 넘겨버려. 절대 합의는 없다. 보안 요원들이 소희의 양팔을 거치게 꺾어 붙잡았습니다. 주방 밖으로 끌려나가는 소희의 소나기에는 은수저가 손바닥이 터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할머니가 느꼈던 그 처절한 배신감과 슬픔은 이제 소희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소희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강전무가 보낸 초호화 변호인단과 증거가 명확하다며 압박하는 형사들이 서 있었죠. 은소희 씨, 이미 당신 사물함에서 5억 원짜리 한정판 시계가 나왔어요. 어제 회장님이 쓰러지시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당신의 동선이 찍힌 CCTV도 확보했고, 가난한 조리원 처지에 욕심이 날 순 있지만 이건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당신이 살 길이에요. 형사의 다그침에도 소희는 오직 주먹 쥐고 있는 손안의 은수저만을 생각했습니다. 강전무는 취조실 밖 투명 유리 너머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희를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기소해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숙부인 강 회장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울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기자들 불렀나? 이 아이가 경찰서 정문에 나설 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이 배은망덕한 도둑의 얼굴을 찍게 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지. 강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강태윤이 순자 씨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은수저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죄의 기록이자 속죄의 등불이었던 사실을요. 그 시각 태윤그룹 본사 병동 VIP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강태윤 회장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것은 자신의 안위나 거대한 회사의 주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저,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갈라진 목소리로 강 회장이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곁을 지키던 충직한 비서실장이 강전무가 꾸민 일들을 조심스럽게 보고하자 강 회장의 눈에 서슬퍼런 안광이 서렸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자 평생의 순정이었던 순자 씨의 신뢰를 저버리고 달아났던 비겁한 청년은 이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평생을 후회와 속죄로 버티며 기업을 일궈온 노회한 거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라는 놈이 감히 누구를 건드린 것이냐. 내가 자식이 없다고 해서 이 회사가 벌써 제 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내 휠체어를 준비해라. 경찰서로 가자. 내 은인의 핏줄이자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소중한 아이를 이 할아버지가 직접 모셔와야겠다. 내 평생의 죄를 씻을 기회를
저 탐욕스러운 놈에게 짓밟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비서실장은 만류했지만 강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친 채 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강전무의 몰락을 결정지을 비장의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로비는 강전무의 지시로 소희를 압송하려는 경찰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전무는 소희를 카메라 앞에 세워 수치심을 주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자, 소감 한마디 하시죠. 태윤그룹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회장님의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그런 대담한 도둑질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세례와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소희가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 경찰서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대한 카리스마가 들이닥쳤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탄 하지만 눈빛만큼은 사자처럼 매서운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모두 멈춰라! 누가 감히 이 아이에게 손을 대느냐? 강 회장의 호령에 현장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당황한 강정무가 달려와 아부를 떨었습니다. 숙부님, 몸도 불편하신데 여긴 왜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파렴치한 도둑은 제가 확실히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강전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닥쳐라, 이 비열한 놈. 여기 있는 은소희 양은 시계 따윈 손도 대지 않은 결백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조카 강전무는 제 후계자 자리에 방해가 될까봐 아무 죄 없는 이 아이의 사물함에 직접 시계를 집어넣고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강전무가 비서를 시켜 범죄를 조작하는 영상과 음성 기록은 이미 내 비서실장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 회장의 매서운 말들에 현장에 모인 기자들의 플래시가 강전무를 향해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전무는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당장 저 파렴치한 강전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아울러 태윤그룹 회장의 권한으로 이 시간부로 강전무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파면합니다. 감히 내 눈을 가리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한 죄 법 앞에 엄중히 묻게 할 것입니다. 강전무와 비서가 경찰들에게 붙잡혀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나갔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겁에 질린 채 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하얗게 질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부드럽게 소희의 손을 감싸지자 소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폈습니다. 그 안에는 강전무의 구두발에 짓밟혀 조금 휘어지고 먼지가 묻은 하지만 소희가 끝까지 지켜낸 낡은 은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수저를 보는 순간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이 수저를 너가 끝까지 지켰구나. 너 할머니가 50년을 지켜온 믿음을 너가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놓지 않았어. 소희야, 이 못난 할아버지를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다. 같은 시각 구내식당 주방에서는 소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점심 준비를 지시하던 오조리장은 휴게실 TV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속보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강 회장이 소희를 감싸 안은 채 강전무의 파면을 선언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주방 식구들이 수군거리며 조리장을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보자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본사 감사팀 직원들이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 조리장님,
강 전무와의 유착 관계 및 은소희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대기 발령 및 해고 조치되었으니 짐 싸서 나가십시오. 오조리장은 주저앉아 빌었지만 이미 그녀를 외면한 뒤였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30년 전에 그 식당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 가고 없어서 수소문해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내 모든 재산과 태융그룹의 경영권은 내가 평생 빚을 진 이순자 여사의 유일한 후계자 은소희 양에게 물려줄 것을 선언한다. 이것은 단순한 승계가 아니라 50년 전 내가 훔쳐간 한 여인의 인생과 눈물에 대한 가장 늦은 보상이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옆에서 쭉 도와줄 거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으며 너무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할머니를 찾았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그때 전 재산을 잃고 그 가게에서도 쫓겨났고 할머니는 혹시나 찾아오실까 이웃 가게에 이사간 주소를 알려줬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전달이 안 되었나 보네요. 소희는 할머니의 은수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 수저는 더 이상 차가운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와 할아버지의 참여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물이 되어 소희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 집무실은 고요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 사원 식당에서 수천 명의 점심을 준비하며 거대한 솥을 닦던 소희에게 이제 이 방은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조 원의 예산이 오가는 결제 서류들이 쌓여 있고 그녀가 쥔 만년필 끝에는 수많은 가정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음을 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희야, 오늘도 결제 서류와 싸움 중이구나. 어떠냐? 회장 자리가 지하 주방 일보다 더 고되지는 않느냐? 소희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을 맞이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때는 내 몸 하나 고단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제 판단 하나에 수만 명 직원들의 생계와 우리 그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밤잠을 설치게 돼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사람을 살리는 밥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는 이 거대한 태융그룹이라는 울타리를 정직하고 단단하게 경영해서 우리 회사 모든 식구가 걱정 없이 저녁 식탁에 마주 앉게 만들고 싶어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경영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회장이 되고 나니 보이지 않는 책임의 무게가 주방에서 몸으로 때우던 시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강 회장은 대견한 듯 소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훔쳐 달아났던 것은 돈이었지만 이제 소희는 그 돈으로 수만 명의 미래를 지어 올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태융그룹의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세워가는 동안 함정을 파고
무고한 소유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은 차디찬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강전무는 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 너머에서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고죄와 더불어 그동안 저질러온 거액의 횡령, 그리고 그룹 내 인사비리 혐의가 모두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조카이자 실세였으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서늘한 감방과 세상을 향한 부질없는 원망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국밥집 손녀 따위한테 지다니.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는 그의 외침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소희를 괴롭혔던 오 조리장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강 전무와의 유착관계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요리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한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조리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에 기생했던 탐욕의 결과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소희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사람 중심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태용그룹은 그동안 성공과 이윤만을 쫓는 차가운 거대 공룡이었으나 소희는 그 속에 할머니의 따뜻한 정신을 이식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 아니라 그 기업이 돌보는 사람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소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거대 재벌그룹이 한 젊은 여성 회장의 진심 어린 행보로 인해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세상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소희는 사원식당의 질을 대폭 높여 일하는 사람들의 밥 한 그릇만큼은 최고로 대접받게 했습니다. 소희는 가끔 정장을 입은 채 자신이 일하던 지하 사원식당을 찾아가 옛 동료들과 섞여 줄을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녀의 모습은 권위보다는 소통을 중시하는 태용그룹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 이순자 여사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소희와 강 회장은 나란히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묘비 앞에는 소희가 정성껏 지어온 밥 한 그릇과 이제는 깨끗하게 닦여 보석보다 빛나는 그 낡은 은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순자씨, 내가 너무 늦었지. 50년 전 내가 저지른 비겁한 죄를 당신 손녀 소희가 다 닦아내 주었어. 이제 태용그룹은 당신이 가르쳐준 그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요.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구려. 소희는 강 회장의 거친 손을 맞잡고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지어낸 밥 한 그릇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힘을 가진다고요. 50년 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할머니가 끝내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건 언젠가 진실한 믿음이 환하게 꽃피울 날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건 낡은 은수저가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꼿꼿하게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지어 올린 따뜻한 밥 향기 속에서 소희가 일궈낸 이 찬란한 결실들을 흐뭇하게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의 그 깊은 믿음이 드디어 온 세상에 빛이 되었어요.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참으로 따뜻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찌그러진 은수저는 대한민국의 명장 세공사에 의해 원래보다 더 찬란한 빛을 내는 보물로 복원되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태용그룹의 공식적인 상속자이자 손녀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들어섭니다. 할머니, 이제 배고픈 사람들에게 마음껏 밥을 해줄 수 있어요. 소희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제단을 세워 전국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또한 소희의 손을 잡고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50년 전의 국밥 한 그릇이 낡은 은수저 하나가 결국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하고 거대 기업의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삭막하고 힘들다지만 누군가에게 베푼 진심 어린 배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낡았지만 버릴 수 없는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물건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은 은수저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긴 시간 소희와 회장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은수저가 나타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